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고려시대를 들어가 볼 건데요. 자, 고려시대를 시대 구분을 먼저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 구분을 할 때는요. 자, 고려시대의 가장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네, 이 무신정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인들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를 무신정변 그리고 무신집권기라고 합니다. 고려시대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를 전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을 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 정도 보고 고려시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자, 고려를 건국한 사람 바로 네, 태조 왕건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걸 좀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사실 신라 하대부터 호족들이 등장하면서 호족이 세력을 넓히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들을 건립했죠. 바로 견훤 같은 경우에는 백제를 건립을 했고요. 당시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후삼국 시대라고 불렀죠. 자, 잠깐 이 궁예는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를 하고 갑시다. 자, 궁예 같은 경우에는요. 후고구려를 건국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는 어디에다가 두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송악에다가 수도를 둡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호족들과 같이 연합해서 나라를 건국했는데 궁예가 그거를 저버리게 됩니다.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줬던 호족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호족들과 척을 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네, 미륵불이라고 자처하죠. 자신이 부처라고 자처를 하니까 이제 불교계에서는 많은 비판들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궁예의 민심이 좋아지지 않았고요. 궁예는 수도를 한번 더 옮깁니다.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요. 송악에서.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바꿉니다. 후고구려에서 태봉으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지멋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다른 새로운 사람을 추대하자라고 해서 바로 태조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제 태조 왕건은 새롭게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이 고려는 사실 어느 나라를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 고려라는 나라가 처음에 딱 건국됐을 때 통일된 나라가 아니죠. 고려가 있고 또 백제도 있었고 후백제, 그 다음에 신라도 이렇게 세 나라가 지금 병립되어 있는 시기예요. 다 존재하던 시기죠. 고려 이 태조 왕건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 세 나라를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민족적으로 재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약했던 이제 신라가 먼저 고구려 이 태조 왕건이 손을 내밀게 되면서 신라가 항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 전에 견훤이 원래는 세력이 컸잖아요. 견훤이 그 자기 아들 간의 그 권력 다툼에서 밀리게 되면서 아들 때문에 금산사라는 곳에 유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둬둔 거예요. 가둬둔 거. 그래서 아들과 권력 다툼에서 지면서 이걸 도망쳐가지고 이 견훤이 이 태조 왕건한테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훤도 넘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도 항복을 하게 되고 견훤도 항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후백제에 누가 남아있어요? 그쵸. 견훤의 아들 신검이라는 사람이 남아있었죠. 그 아들과 이 왕건이 전면전을 벌린 끝에 이제 완전하게 후백제까지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조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했던 다른 나라, 네, 발해가 있었죠. 발해가 어떤 나라한테 멸망했어요? 네, 거란한테 멸망당했죠. 이러한 거란한테 멸망당했던 이 발해에 남아있었던 유민들까지도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새롭게 민족적으로 재통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마침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고려가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이제 재통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재통일을 되면 사람도 많아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또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민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인데 사람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아할 만한 거. 그렇죠. 그들이 매달 내는 세금, 조세를 감면시켜주는 겁니다. 네. 지나치게 당시 호족들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뜯어갔었는데 그것을 막게 되면서 세금을 많이 거두지 못하도록 하게 감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궁예가 실패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호족을 탄압한 거죠. 그리고 호족을 탄압하면서 이 호족이 다른 차선책으로 왕건을 지지하게 되면서 왕건이 왕으로 올라온 건데 문제는 왕건의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호족들의 지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호족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호족들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 다 분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하고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 정책. 가족이 되면 되잖아요. 가족. 그래서 이 호족의 딸과 이 왕건이 혼인을 하면서 이제 가족을 꾸려나가는 식으로 해서 혼인 정책을 실시했다고 해요. 이 호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각 지역마다 이 한반도의 각 지역마다 유력자들을 호족이라고 하는데 무려 29명의 부인을 둘 정도로, 그러니까 전국구에 다 부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호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호족들과 딸과 결혼을 하면서 전국구로 부인을 갖게 되고요. 이게 훗날 무슨 일을 발생시키게 될까요? 부인들이 많다는 건 자식들이 많다는 거고, 안 좋게도 이제 자식들 간에 이제 이 권력 다툼이 발생하게 되겠죠. 두 번째, 만약에 딸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또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시성을 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내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또 좋아할 만한 관직과 토지도 하사하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당근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바깥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냐, 바로 북쪽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을 합니다. 우리 남진 정책은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신라와 백제를 압박하는 거 배웠었죠. 그거 반대로 북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하는데 당시 이 북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의 목적은 뭐냐면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넓었던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북진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진 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평양이었기 때문에 이 평양을 중시하는데요. 당시 평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수도로 둡니다. 그래서 서쪽의 수도다라고 해서 서경으로 이름을 이제 명칭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서경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양은 서경이라고 고려시대 때는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영토를 청천강 영흥만까지 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태조 왕건은 본인이 다음 후제 때 왕들이 이렇게 정책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훈요 10조라고 해서 10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우리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등교 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했지만 아까 왕건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여러 명의 자식들을 뒀기 때문에 권력 다툼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태조 왕건 다음에 정종이 있었는데 정종이 금방 왕권을 뺏기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광종입니다. 그래서 광종 정책을 일단 살펴보자면 광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권력을 엄청 크게 하려는 노력을 해요. 왕건은 호족과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다면 광종은 혼자의 힘으로
뭔가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생각이, 왕권 강화하려는 생각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호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본인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정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노비 안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노비 안건법은 뭐냐면요. 자, 이 노비가 원래 양인이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쟁에서든 어쨌든 이 노비를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양인으로 다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노비들이 일반 평민, 양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노비보다 양인이 많다는 건 국가 재정,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노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양인이 된다면은 일반 평민은 세금을 내잖아요. 이런 애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세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즉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신, 호족들, 이런 호족들의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를 만든다는 건 노비를 경제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을 병사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노비를 축소시키면서 아예 호족들의 경제적인 기반과 거기에 군사적인 기반을 확실히 약화시키려는, 즉 호족 세력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대편의 세력을 약화시켰으면 본인의 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종은 내 편, 나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인물들, 특히 능력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봐서 인재를 등용하는 바로 과거제가 실시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제가 처음으로 이때 시행이 됩니다. 시험을 쳐서 인재를 등용하는 거죠. 그리고 광종은 본인의 권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에서, 이 국가 안에서만큼은 황제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칭하다, 뭐를 황제라고 자칭하고요. 그 다음에 건원, 연호를 쓴다라고 해서 칭제 건원이라고 합니다. 황제로 칭하고 그리고 건원, 연호를 사용한다. 즉 황제의 모습을 본인이 보여주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종은요, 당시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 시무라는 게 왕한테 개혁안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총 28개조를 올리게 됩니다. 시무 28조요. 이것도 나중에 교과서를 같이 비교할 거예요. 특히 이 훈요 10조랑 시무 28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할 건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최승로 같은 경우에는요, 유학자거든요. 유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최승로 때부터, 그러니까 이 성종이 최승로의 그 의견을 받아들었고 그 다음에 그대로 거의 개혁안을 실시했기 때문에 성종 때는요,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교보다는 불교적인 성향이 많이 강했다면 성종 때부터는 유교를 중심으로 이걸 채택해서 정치 이념으로 삼아서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요. 자, 중국식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자, 당나라 때 삼성 육부제가 있었죠. 자, 이 고려시대는 이거를 조금 변형해서 이성 육부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바로 유학교,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고 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 국자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질문할게요. 자, 이 고려시대 때 이 학교, 높은 학교,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학교가 국자감이라면 고구려에서는 뭐였고 또 신라에서는 뭐였을까요? 고구려에서는 태학이었고 통일신라 때는 국학이었죠. 발해에서는 기억해주세요. 주자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의 기관 이름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격 수업이니까 이 정도로 그냥 짧게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이 중앙에 어떻게 통치 기구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각
부서들이 있겠죠. 그런 부서들과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구역을 나누어서 행정제도를 수립했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 부서와 행정제도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이제 관리들이 파견이 되겠죠. 이 관리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